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투TV의 시청자 여러분, 네, 고성국입니다. 네, 오늘 이 어벤져스 토크 배틀에 나오실 두 분은 김경국TV의 김경국 대표, 그리고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잠시 후 두 분 모시고 일주일을 한번 정리해보는 토크 배틀 진행하겠습니다. 이 토크 배틀 중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받으실 수 있는 시청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5자 토크, 7자 토크. 오늘도 오늘은 7자 토크하고 4자성어 토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자성어 토크. 이 사자성어는 뭐 한문에 나오는 사자성어를 주로 얘기합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사자성어 만드셔서 사자 토크에 응모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함께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투데이의 탑 뉴스와 주요 사설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투데이 탑 뉴스는 필수 의료 살리기에 10조를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8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의 최적기다, 골든타임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두텁게 하고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는 확실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하겠다. 이 대통령의 이 의료개혁에 대한 이 강력한 의지천명을 받아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 비수도권 의대정원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한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설로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의료개혁 밑그림, 이건 2035년 앞으로 10년 후에 의료 인력이 15,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번 의료개혁 정부안이 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한 2,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비급여, 실손보험 등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미 전해드린 대로 의료인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모든 의료인을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구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료계로부터 의대 증원을 양보받고, 그리고 의료계의 수건인 수가 인상과 사법 리스크 해소를 제도적으로 담보해주는
이런 합의였다. 이렇게 저희 사설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시아투데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의료 개혁은 여러 가지 그 법을 고치거나 해야 될 문제, 또 예산을 뒷받침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정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도 이 점에 주목해서 의료개혁이 정부 발표대로 추진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절실하다.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하고 예산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야당이 반대하면 어느 것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여야를 넘어서 대승적으로 전 국민이 이 정책의 수혜자, 대상자인 이 의료개혁 문제만큼은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좀 중지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 이게 저희 아시아투데이 사설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이게 의료개혁 문제는 좀 여러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봐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의료 문제만큼은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그리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를 때 그 사망 과정과 그 사후까지도 다 의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정책이고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접점이 만들어지는 영역이 바로 의료 영역이다. 특히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절대 빈곤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웰빙의 시대를 살고 있고 워라벨 시대를 살고 있고 그다음에 웰 에이징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웰 다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 양적으로도 팽창하겠지만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료 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이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그 보험료를 기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정책적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까지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또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 의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그 사회적인 핫 이슈였습니다. 그 클린턴 때 그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여사는 나중에는 국무장관이 됩니다만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다른 건 몰라도 애들 교육 문제하고 건강 문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 그랬습니다. 또 그 후에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오바마 하면 떠오르는 제일 중요한 정책 오바마 케어, 역시 의료와 관련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 건강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개혁이 이루어졌던 영역입니다. 지금 바로 그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민생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 시절에 직접 겪었던 경험까지 설명하면서 의료개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검사 시절에 의료 사고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걸 다루려다 보니까 그야말로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어야만이 사건을 다룰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달 가까이 근데 뭐 용어가 다 영어로 돼 있고 평소 쓰지 않는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병원 앞에서 영어 사전하고 뭐 이렇게 펴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수백 건의 사건을 미처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미제 사건이 될 정도로 아주 집중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도 이 의료 문제를 다룰 때는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대 목동 병원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거의 사실상 붕괴된 상태인데 이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 같은 거요. 또는 산부인과, 또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이 혈관계통 또는 뇌계통 뭐 이런 쪽은 문제가 생겨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치가 되고 하지 않으면 이게 목숨이 위험한 이런 영역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필수 의료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소아 청소년과도 그 바로 필수 의료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의사 3명이 구속됐어요. 그런데 이 의사 3명이 결국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무죄는 났지만 이미 구속됐던 이 의사 3명은 의사 인생 끝나고 사람 인생 끝나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그 목동병원 사태를 예로 들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작정 전문 지식도 없이 충분히 준비도 갖추지 않고 의사부터 부르고 수사관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실제로 피해는 그 의사가 다뤄야 될 환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 더하여서 이 의료사고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의료인들과 우리 국민 전체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개혁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의료계 종사자들도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을 다루는 정부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이 정도라면 한번 힘을 모아보자고 할 정도의 그런 충분한 국민적 공론하에서 의료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이런 취지의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 그리고 사설로도 다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아시아투데이의 일면 탑 기사와 사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문제인데요. 지금 비례대표 이게 선거가 이제 7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룰지도 아직 몰라요. 비례대표를 정당이 공천하는 건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건지 아니면 비례대표 정당만 따로 뭐 3년 반 전처럼 한다는 건지 아직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넘어서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그 도리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비난받아 마땅해요.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 왜 이렇게 됐을까? 국민의힘은 3년 반 4년 전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해서 지금의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패스트트랙까지 실어서 강행했을 때 그때 반대했어요. 그때 반대하고 지금껏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주 확실합니다. 예전의 제도로 돌아가자. 이른바 병립형. 국회의원 지역구 한 명 찍고 정당 한 명 찍어서 2표를 행사하면 병립으로 행사를 하면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따로 모아서 계산하자. 이런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정말 이 수학자가 와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그들이 법 만들어 놓고도 설명도 못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하자니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고 고치자니 한 4년 전에 이걸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국민들한테 정말 할 말도 없고 얼굴도 못 돌겠고 이래서 완전히 진퇴양난이 된 상태로 시간이 질질질질 끌어져온 거예요. 예, 이거 이재명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체로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국민들 앞에 마땅히 사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후에 우리 토크 배틀에서도 제가 다룰 것인데요. 이걸 전당원 투표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갑자기 불쑥 나섰어요. 전당원 투표.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불리할 때, 어려울 때마다, 말을 바꿔야 될 때마다, 명분 없는 짓을 할 때마다 당원을 앞세워가지고 당원 뒤에 숨는 아주 못된 버릇이 이번에 또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오죽하면 전당원 투표제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훈련은 열심히 하는데 아직 이게 발을 쓰는 축구를 할지 손을 쓰는 배구를 하고 핸드볼을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40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는가. 더 이상 미루기에는 시간도 없고 더 이상 명분도 없다. 따라서 국회 칼자루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좋으니까 빨리 결단하라. 빨리 결단하라. 지금 제도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빨리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4년 전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고칠 요량이면 국민한테 사과부터 하고 고쳐라. 이게 아시아투데이 오늘 사설이었습니다. 네, 탑뉴스와 사설 전해드렸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네. 자, 오늘 이번 한 주의 정치를 정리하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이게 말 그대로 하면은 서로 싸우기 위해서 나온다는 뜻인데. 예, 오늘 두 분의 격투사를 모셨습니다. 예, 이승우 대표와 김경국 대표인데요. 각자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온 이래로 이 총선과 관련돼서 공천 배틀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좀 갖게 된다라는 분들 이야기도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되는 정치적 관심 이것들이 더 뜨거워져서 좋은 총선 결과 승리되는 총선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승우 변호사,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여기 댓글창에 좀 올려주세요. 법승TV 주소 좀 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우리 아투TV도 여러분들의 구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함께 출연하시는 우리 자유파 어벤져스들도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에요. 이분들의 유튜브 이승우 변호사는 법승, 법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법률 지식에 대한 아주 쉬운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서비스 받으실 수 있어요. 이승우 변호사의 법승TV 꼭 구독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인사드릴 김경국 대표의 김경국TV도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국입니다. 앞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저는 방송 볼 때마다 늘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좀 적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런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참 이상해요. 원래는 이제 신년이 되면 신년 기자회견을 1월, 2월 중에 다 하거든요. 특히 이제 1월 달에 하는 경우도 많지만 2월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명절을 앞두고 더 많은 분들한테 화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날짜를 조금 늦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면 집권당 대표가 그 다음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당 대표가 그 다음으로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뭐 순서가 바뀌어도 올해처럼 뭐 그게 잘못됐다고까지 할 건 없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4월이잖아요. 지금 야당은 정권 심판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나 집권당 대표가 무슨 얘기하나를 다 들은 다음에 거기서 봐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라고 정권 심판론 구도 속에서 몰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야당 대표가 먼저 했어요. 뭐 기다리기가 싫어서 그랬나? 하여튼 참 이해할 수 없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런 게 야당 대표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벤져스 첫 번째 질문 야당 대표 밖에는 신년회견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주관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하고 여당 대표가 먼저 했으면 제가 질문을 당연히 그거부터 드렸을 텐데 참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걸 못 참아. 네, 그래서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시고 우리 김경국 대표와 이승우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예상대로 민망했다. 김경국 대표 어떻게 예상하셨길래 자, 들고서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요즘 마음이 많이 바쁘죠. 예. 마음이 많이 총선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그 사람 몸도 바쁜 것 같아요. 뭐 법정단이라고. 앞으로는 이제 뭐 개항에 출마하면 개항하고 수초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사실 회견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늘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꼭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어. 대통령 욕을 하는데 이 돌려보면 완전히 100% 이게 딱 맞습니다. 자기 얘기입니다. 아,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겠지만 조직의 대표가 된 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돌려보면 지금 완전 완벽하게 자기 얘기거든요. 그러네. 예.
주어만 바꾸면은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깜짝 놀랐는 게 네. 특정 집단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정치 테러가 생겼다. 아하, 자기한테 예. 테러 온 게 그런 특정 집단의 욕망 때문이었다. 이러면서 이 사실은 이게 지금 배후에 무슨 조직이 있고 마치 그 조직이 권력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자기들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당사에서 얘기할 때하고 네. 지금 국민 앞에서 얘기할 때하고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국민 앞에서 뭐 국민들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렇게 한다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야당 네. 지도자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눈에 띄었는 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제 대표 취임 1년이 다 돼 가는데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 1년 반 동안 성과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내가 내 입으로 성과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방탄하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자기 이재명 민주당 만들고 네. 그 얘기밖에 없는 건데 예. 정치란 결국은 이제 선거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평소에 그만큼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네. 기자들이 당신 뭘 잘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걸 왜 내가 평가하나? 사실 정치인들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그냥 이거는 원래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고 그 기자의 그 질문은 좀 우호적 질문이었네요. 그렇죠. 얘기할 그러니까 수 있는 기회를 준 자락을 거네. 깔아준 거죠. 어. 자락을 깔아줬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번에 또 기자들이 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질문하는데 좀 너무 이재명 대표한테 주눅이 들어서 든 상태로 질문하는 게 아니냐. 그래요? 그냥 대충 이재명 대표가 그냥 대충 건너뛰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건 기자도 아니지.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안 해요. 좀 물고 들어가서 또 계속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런 부분이 안 보였다.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요즘 후배 기자들 교육할 때 그렇게 시켜요? 근데 뭐 옛날 기자들은 사실 뭐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 뭐 경찰서장 방문을 차고 들어가니 안 차고 들어가니 뭐 그런 것부터 배우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아마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 하네.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근데 괜히 이게 신고사 찍힌다. 이게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질문할 때는 기자들이 어느 정도 제법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번에 질문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평소에 질문할 기회가 기자회견 워낙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이재명이 어쩐지. 그 디나 옆에 어두운 그 기운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예. 기자들도 사람인데. 제왕적 대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민망했다. 보는 내내 민망했다. 보는 내내 욕도 나왔습니다. 욕 옮겨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네. 굉장히 분석을 평론가님께서 깊이 하신 것 같아요.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 번 그 대답 내용 보고 듣고 했는데요. 네. 들으면서 사실 이걸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분이 평상시에 언행 일치가 되고 행동이 좀 뭐가 표리부동한 게 없었어야 저렇게 하겠구나. 그렇지. 진짜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믿을 텐데. 저 사람이 얘기한 거면은 지켜줄 거야. 이재명이 콩으로 매주를 쓰겠다라고 예. 해도 내가 믿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혼란스러웠고요. 예. 그 다음에 국정과 관련된 사실은 본인이 실행할 의지나 능력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시고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까지 막 이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자, 그 문제와 관련돼서 과연 실천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갑자기 매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분이 과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면 나는 저분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정치는 말로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정치인은 대통령부터 대부분의 정치인은 뭐 말하는 거 말고 메시지를 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돼버리면 정치 그만해야지. 못 믿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좀 힘들어 하던데요. 이렇게 나눠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진짜인 줄 알아? 그렇구나. 네. 자기가 그랬구나. 네네네. 못 믿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지지는 해주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내가 존경한다고 해서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이제 사자성어로 가겠습니다. 사자성어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는, 참여해주시는 사자성어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자성어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상경을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아까 제가 아시아투데이 칼럼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정치 지도자들은 말이에요. 매 맞을 땐 맞더라도 자기가 뭔가 대안을 내거나 주장을 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당원들의 평가를 받고. 이것들은 아예 안을 안 내. 저것들이 안 내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 전당원 투표.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당원 투표라고 이 당원들한테 밀어버리는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자성어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 됐습니다. 자, 들어주시고요. 허무맹랑, 매사튼튼, 무신분립이군요.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인데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 매사튼튼은 뭐예요? 사자성어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사자 조입니다. 허무맹랑. 자, 허무맹랑부터. 예. 네. 사실 왜 하는지 다 알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행동입니다. 네. 사실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명분 만들고 넘어가려고 하는 아주 맹랑한 행동 아닙니까? 네. 네, 그런 형태에 대해서 사자성어 중에 아주 허무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도 없는데 그럴듯하다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행태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허무맹랑. 허무맹랑하다. 네. 예. 무신분립.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는 거, 이건 뭐 의도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의도는 뭐 그대로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무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를 들으니까 7차례나 했다는데, 위성 정당 없는 비례대표제. 뭡니까 지금 연동형으로 하겠다고 7차례나 얘기했다는데 지금 결국은 뒤집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전과자입니다. 이미 약속을 어겼는데 여러 번 어겼지만 대표적으로 어긴 것은 지난번에 이제 불체포 동의안 하루 전에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하루 전에 팍 편지 돌려가지고 지금 제발 좀 통사정을 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대선 공약을 파기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도 안 믿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을 누가 어떤 사람이 믿겠습니까? 예. 그 일설에 의하면 이재명 본인도 못 믿는데요. 자기가 요 10초 후에 무슨 얘기를 할지 자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워낙 이제 헷갈리는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해놓고 내가 그 말을 내가 했었나 안 했었나. 그렇지, 모를 수 있죠. 그럴 수도 충분히.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신분립을 적어봤고요. 그리고 매사튼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하겠다는 의지 중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산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뒤로 도망갈 구멍을 하나 파놓자. 비례대표로? 예, 비례대표로 도망갈 구멍을 파놓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병립형으로 하면 물론 이제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면 약간 숫자는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 병립형으로 한다면 15명에서 17명 이 정도는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한테 배지를 달아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직계부대를 그럼 자기 이제 친위대가 딱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22대 국회에서 사실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다시 시작될 건데 더 전면화되겠죠. 그러니까 더 전면화되고 폭이 넓어지면 당내는 물론이고 좌파 진영 전체 차원에서 우리 선수 교체하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마지막 호위무사들. 예, 지금 또 사실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나 사당화에 고집하는 것도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때문일 거거든요. 예. 자, 내려주시고요. 이제 한 분씩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청자들께서 참여하신 사자성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국 대표 분석에는 그 개항을 해 원희룡을 피해서 도망간다 이런 대목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망갈 수 예,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의 사자성어를 보겠습니다. 전국 재패, 희룡 회피, 모질이들, 책임 회피, 꼴값 떤다, 자격 미달. 잠깐만요. 자격 미달. 유구무원, 쫌생이다. 어쩔 TV. 지겹구나. 원래 그래. 끼리끼리. 곡하가세, 인면수심, 놀고 있네, 치매 왔네, 권모술수, 점입가경, 무건수행, 이심당심. 이심당심까지. 자, 한 번씩 선정해 주십시오. 자, 지겹구나. 지겹구나. 네, 아주 마음에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겹구나. 네. 네, 지겹구나. 그거 사자 맞아요. 지겹구나. 이미자님이에요. 이미자님 지겹구나. 딱 그리고 우리 김경국 대표님. 저는 희룡회피로 희룡회피. 이거 유행할 것 같아. 희룡회피. 이게 사실은 신사자성어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방금도 제가 계속 하는 연장선이지만 배지를 달 확률이 1%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100%라야 됩니다. 그게 경계인가? 우리 군에서 말이죠. 이 경계는 99.99%도 안 돼. 100%여야 돼. 그러거든. 정치하시는 목적이 그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100%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명 경계. 그러니까. 예. 자, 우리 희룡 해피하고 지겹구나 두 분 저희 지금 댓글창 맨 위에 고정돼 있죠. 전화번호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이름 주소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드리고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윤관석이가 2년 나왔어요. 네. 집행유예도 아니죠. 예. 그냥 2년 감옥에 그냥 있어라. 예.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그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의 첫 번째 실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불려갈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이 윤관석 2년 이 실형 선고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딱 첫 번째 떠오른 생각. 이거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7자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 참여 코너입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지금 송영길이도 감옥 가 있고 그 실무 책임자인 윤관석이도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감옥에 가가지고 결국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어요. 집행유예도 안 나왔어요. 이 사건 앞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연루 국회의원들이 수사받고 재판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윤관석의 2년 징역형 실형 선고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7자로 써주십시오. 자, 들어주세요. 큰일 났다 이재명. 머리까지 잘라라. 머리까지 잘라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네. 이발소 가라고? 예. 이발소 가라는 우리나라 말이 사실 이발하라는 말이 좀 무섭긴 하죠. 머리 자르러 간다고. 그렇죠. 네. 머리카락 자르러 가는 건데.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이 글자에 맞춰서 좀 썼는데 네. 판사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당에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험한 행위를 한 그런 죄질이 아주 최악의 이런 정치 문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좌파들은 관행이라고 이제 팍팍 우겼잖아요. 나만 했냐 그러고. 관행이 다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범죄가 없죠. 예. 그럼 다 관행입니다. 그렇구나. 네. 모든 도둑놈들은 최초의 관행을 따랐듯이. 뇌물도 관행입니다, 사실은.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관행이라고 숨기 시작하면 사실 끝도 없고요. 아하. 자, 근데 지금 보면 수뇌부의 선거,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가 사실은 푹신 썩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푹신 다 썩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에서 잘라내고 끝을 내야 되는 건데 어딜 자르겠습니까? 썩은 걸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부터 잘라라. 입니다. 네. 큰일 났다 이제면. 이게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공천, 예비 후보 심사에서 다 아마 거의 다 적격 판정을 받았겠죠.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을 못했다. 그 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금 아마 공천 심사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공천 심사하면 이 공천 과정에서도 분명히 통과될 겁니다. 아하. 이재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통과를 시킵니까? 예. 이 사람들이 통과시키면 또 이 사람들이 그렇지. 이재명이하고 송영길이는 서로 짬짬이했던 사이 아니에요. 짬짬이도 짬짬이지만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죄과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송영길한테 돈봉투 받은 자들은 다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공천을 받으면 예. 또 이 중에 또 개 중에는 양지 지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예. 또 살아서 돌아올 겁니다. 아하. 살아서 돌아오면 또 방탄복을 입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또 한판 또 방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결국은 또 이재명을 연상하게 합니다. 돌고 돌아서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단하네. 진짜 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했지만 그 많은 죄를 혼자서 지르는 사람들도 찾기는 어렵고 한동훈 위원장 어제 얘기를 꽤 매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들은 어떻게 윤관석 실형 선고를 보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몽둥이가 약이다. 7자만. 역시 우리 시청자들이 더 실력이 좋으시죠? 짱이에요. 네. 몽둥이가 약이다. 연길이 벌벌 떠네. 많이 묻다 아이가. 돈 받고 무상급식. 우리 시민들이 그냥 농담처럼 하는 거 있어요. 봉투 열렸네. 있잖아요. 여기 댓글은 봉투 갇혔네. 아하, 이번 판사 제정신. 야, 우리 이 코너는 2분씩 해서 4분 줍시다. 예. 이거는 너무 재밌는 거다. 엄청 잘하시는데요. 대단합니다. 제가 같이 가자. 송영길의 긴긴다. 세비 자진 반납해. 연길 환장하겠네. 자, 빵길이 덕분이야. 남국이도 받았지. 콩밥 회식하자 하고 6자잖아요. 느낌표 하나 쳤어. 콩밥 회식하자. 진짜 재밌다. 그러셨어요. 자, 2분씩 하죠. 이렇게 웃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맨 처음에 오프닝을 굉장히 세게 열어주신 몽둥이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예. 송영길의 긴김밥. 자, 송영길의 긴김밥. 세상 이야기님 당첨되셨고요. 그다음에 몽둥이가 약이다. 자유시민님이.
자, 그 다음에요. 김경 대표. 저는 연기리 벌벌 떠네. 예. 유탄, 홍 리치빌님이에요. 연길이 벌벌 떠네. 유탄 맞아 남국이도 받아. 남국이도 받았네. 아, 그래요. 남국이도 받았지. 비탐님. 너무 좋네. 우리 저 전문 패널들 손 놔야 돼. 아, 네. 아이고 참 너무, 재밌네. 너무 기발하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웃고 떠드니까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가 절반 이상 날라갔습니다. 윤명이라는 자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해야 한다. 예, 통일을 생각한다면 뭐 이런 이건 뭐 이게 망언이라고 하기에도 좀 완전히 그 이적 행위에 해당되는 발언이 나왔어요. 망언은 잘못 생각했을 때 하는 건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네. 하는 건 망언이라고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식으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썼다가 고발당할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욕만 안 쓰시면 돼요. 아 그래요. 직접적인 욕이 아니면은 그 자음만 쓰는 건 상관없죠. 그럼요. 표현하셔도 안 돼요. 예. 네. 그걸 쓰셨구나. 네네네네. 그건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방송에서는 그렇게 쓰면은 안 되는데 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딱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자, 오매불망 북한으로 가자. 미음 치은 나. 네. 그러니까 이거죠? 아, you crazy? 이 생각. 네, 그럼요. 네네네. 이거를 이제 방송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게 표현하면 네, 된다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정신과적인 진단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쓸까 하다가도 또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인민군 사상 전이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보도를 사실 읽으면서 네. 아연실색할 정도로 놀랬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주관한 토론회가 북한에서의 저와 같은 발언을 통해서 북한식의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도래한다면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와 같은 말을 실제로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고, 네. 그러면 이런 표현도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허용을 해줘도 되는 것인가? 특히 지금과 같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서 이미 87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런 지정학적 문제와는 전혀 다른 판도가 돌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와 같은 표현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야,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태까지 우리가 종북주의자들이라고 했구나라는 사실에서 너무나 크게 느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법률가시니까 그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네. 또는 이제 그 국제법적으로 볼 때 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거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미국의 연방대법원 대법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극장 안에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불이야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막 밟고 넘어지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거짓말과. 그게 아니고 공개되어 있고 다 보이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불이야라고 했어요. 금방 식별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불이야. 이건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약고 옆에서 라이터를 켜는 것과 그냥 평지에서 향을 켜기 위해서 불 켜는 것을 똑같이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게끔 느끼게끔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상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가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다 허용되어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 과거와 같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공간적 변화,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서 다른 해석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미음 치읓이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매불망 북한으로 가라. 저는 사실 윤미향 의원이 어떤 공개석상에서 나서고 더군다나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의 정신 성향이 어떻길래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다른 그것도 아니고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 그 뭡니까 보조금. 네. 보조금을 횡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그렇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죠. 뭐 집행유예까지 끼었지만 그렇게 선고받았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또 뻔뻔스럽게 나서서 행동을 한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같으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윤미향 의원의 정신세계 뭐 존경합니다. 존경을 진심이세요? 예. 윤미향이의 그 재판, 그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금 그 횡령한 그것도 아주 파렴치하게 횡령한 그 사건 관련해서는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그 올려치기라 그럽니까? 예. 예,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심에서는 이제 벌금형이 나왔고 네.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을 선고했죠. 이제 그런데 항소심이 올라와서는 오히려 실형 선고로 해서 네. 검사 항소를 인용을 해갖고 양형상으로는 더 크게 올라갔고 사건 사실관계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지위를 갖고 있고 장기간의 재판을 받았지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네. 문제가 있다라는 형태의 내용의 인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인 그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된 도덕성에 큰 문제를 만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윤미향이의 이 발언 또 그 불과 한 3, 4일 지나서는 또 월남전에서 우리 국군이 베트남 월남인을 민간인을 학살했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입법 촉구 뭐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윤미향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공산당들의 의회 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의회 전술이라는 게 뭐냐면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공산당 사회로 혁명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해당되는 국회, 뭐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 이런 거를 다 없애겠다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없애기 전에 이용할 부분은 이용을 해먹자는 거죠. 예. 그게 의회 전술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저것들은 하여튼 전체를 없애야 될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 혁명을 완전히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니 합법 공간인 의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자 해서 의회에다가 국회의원을 자꾸 내보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하나 되면은 그 밑에 똑같은 좌파 이 공산당 수준의 보좌관들 내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레닌이 예전에 그 러시아 혁명, 소련 혁명을 할 때 이 의회 전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구사를 했는데 그때 보면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미션을 계속 줘. 국회의원은 너는 뭐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만들어줘서 된 거니까 너는 우리가 시키는 거 해야지. 너는 우리도 다 지하에서 이제 도망다니면서 혁명하던 자들이니까 너는 우리보다는 생명 안전이 있지, 돈 받지, 뭐 자가용 타고 다니지. 네가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네가 그런 많은 특권을 누리니까 너는 우리가 시키는 거를 무조건 해야지. 사실 미션을 엄청 많이 줘요. 그 저는 말이죠. 이 종북주사파 국회의원들이 이게 윤미향이뿐만 아니라 몇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그렇게 의회 전술 차원에서 국회에 들어온 자들이다. 저도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읽은 글인데요. 예. 월남이 패망하기 전에 예.
전 세계 4위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월남이. 예. 네. 그런데 불구하고 사회가 혼란 음. 상태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베트콩에 의해서 전복돼서 국가를 상실하게 됐다. 네. 월남이 패망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된 공식적인 글들을 봤거든요. 네, 그럼요. 예. 지금 상태에서 전략 전술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군을 믿을 수 없게끔 만들고 대한민국 법 질서를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고 대한민국 정통성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최소한 북한보다는 훨씬 도덕적인 집단이고 또 여러 가지 자유적인 그런 의사표현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 권위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많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모욕하고 그와 관련돼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서 사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단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뭔가 뒤에 배후가 있어가지고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내준 미션 임기 끝내기 전까지 다 해치워라. 뭐 이러고 지금 막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안 그러고서야 이런 미음 치읓 같은 네.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예. 매몰찬 말도 안 되는 이런 예.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그것도 그리고 언론 보도가 되는 것을 아마 기뻐했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뭐 과거에 한때 저 진보당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의원보다 보좌관이 자기들 세계에서는 썰이 더 높다. 그렇지, 그렇지. 네, 예,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방안에서는 의원이 보좌관한테 꼼짝 못한다 이런 말까지 뭐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런 네. 말까지 나돌았었거든요. 음. 네, 그런 부분을 볼 때 윤미향 의원 사실 며칠 전에 그 토론회 할 때 그 국회 그 토론회 공간 네. 그 공간만큼은 북조선 땅이었습니다. 어허, 예. 말하는 자체가 윤미향도 멸북 정책이 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그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는 어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날 또 표현도 보면 뭐 조선반도 뭐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이가 우리 선대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윤미향이가 우리 북한 우리 북한 하는 게 뭐 이상하지도 않아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도 뭐 짐승 같은 정치 세력 뭐 사실 북한에서나 할 만한 그런 예. 용어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 공간 안에서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윤미향 의원이 거기 토론에 초청해서 나오는 사람들 다 뭐 한총련 출신이고 나오는 사람들 성향이 뻔한데 자기는 그런 말 할 줄 몰랐다는데 몰랐을까요? 자기가 그냥 판 깔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이런 발언이 있다로 끝낼 일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이게 사법 처리해야 돼요. 이종배 의원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이종배 씨 의원이. 어떻게 그 국민의힘에는 이종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 사람. 네. 서울시의회 의원인데. 근데 그 사람만 내내 이 좌파들 상대로 종북주사파 상대로 이 법적 투쟁하고 이러고 있고 국민은 뭐 하는 거야? 얼마 전에 김정숙도 이종배 의원이 했죠 아마. 네, 이종배가 김정숙이도 네. 고발했어요. 그 타지마을인지 뭔지 뭐 그거 국고 횡령 뭐 이런 걸로 국고 손실. 국고 손실. 예. 네. 그 이종배 한번 나오라 그래야 되겠네. 아주 씩씩한 우리 자유파 전사. 웬만한 국회의원보다는 그런 사람 국회의원 시키는 게 훨씬 나을 건데.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제가 4년 전에 4.15 총선할 때 당시 당 지도부에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제 고성구 TV를 통해서 이거 기록 지금 남아 있어요. 제가 3명을 공천을 줘야 된다. 비례대표를. 이렇게 막 떠들었어요. 3명. 한 명이 그 김상진 대표. 또 한 명이 오상종 단장. 또 한 명이 이종배였어요. 니들보다 훨씬 잘 싸운다. 그리고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도 너네가 이 사람들보다 뭐 10분의 1이라도 한 거 있냐. 왜 국회의원은 너네만 하려고 그래. 네, 그렇게 떠들었는데 제가 떠드는 바람에 안 됐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갈게요.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시를 관통하는 철도의 지하화를 통해서 완전히 도시를 재구조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바로 대통령의 발언을 이어서 5대 광역시잖아요. 서울, 부산, 인천, 그리고 대구, 대전, 그리고 광주까지 들어가네요. 예, 서울은 특별시니까. 하여튼 그 지역의 그 도심 통과 철도 지하화에 대한 그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 가서 도심 철도 지하화 문제를 다시 얘기했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은 도심 철도를 전부 지하화하겠다. 네. 도심 통과뿐만 아니라 싹 다 지하화하겠다. 네. 우리가 더 세지? 이랬습니다. 제 질문은 이 철도 지하화 신년 들어서 갑자기 그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가 선거에 영향을 줄까? 준다면 동그라미, 안 준다면 X. 들어주세요. 준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후속 질문. 둘 다 준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줄 것인지를 써주십시오.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티슈 좀 하나. 이게 한라봉이 끈끈해가지고 손이 지금 끈적끈적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완전 끈기가 저는 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괜찮아요. 자, 쓰였어요? 어떻게 영향을 준다? 어떻게 영향을 줄까? 어느 당에 더 유리하게 영향을 줄까? 이유는 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댓글창은 저희들이 경품도 안 드리는데 계속해서 같이 참여하고 계세요. 분진과 소음 급감속 이런 영향을 줄 거다. 그런 식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이승우 변호사한테 그 주문이 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윤미향뿐만 아니라 표나는 종북들을 북으로 보내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요? 만들어 줄 수 없나요? 가안을 한번 만들지 뭐. 네, 법률 안으로. 자, 들어주시고요. 여당에 도움이 된다. 실행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수도권 선거구별로 대립되는 민감한 주제가 될 것이다. 우선 김경국 대표. 저는 좀 이제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철도가, 저도 어릴 때 철도 옆에 살았지만은 철도가 이거 양 지역을 분리시키는 건 엄청나거든요. 뭐 다들 네. 아시겠지만은. 그러면 그래서 혹시 철도 베이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더 시골이기 때문에 철도 얘기는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제가 어릴 때 얘기입니다만 철도 주변에 많이 살았어요. 허름한 판잣존에. 그러면 철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시기 깨면.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이 많다. 한번 들어가서 생활해 보셨나요? 저는 거의 철도 옆에서 살았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집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죠. 네, 친구 집에 가서 예. 몇 번 가봤었는데 엄청났어요. 제가 잘 하던 게 그 못을 철로 위에 나와갖고서 칼 만드는 어릴 때 거였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거 많이.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불법입니다. 그냥 너무 안 붙어 있으니까 침도 묻혀서 이렇게 그렇지, 먹습니다. 그렇지.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총선 때만 되면 네. 이게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공약입니다. 단골 공약 메뉴이고, 그러다 그만큼 이제 주민들의 니즈가 많다는 거죠. 니즈가 많기는 한데, 그래서 인기 공약인데, 그렇지만 또 한 일면으로는 또 이게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X 또 또 이거냐, 어차피 너가 하지도 안 할 건데 또 이거냐, 이런 식의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진짜 선거에 도움이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실행을 지금 총선 이전에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뭔가 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 그리고 또 예산 문제도 당연히 거론이 돼야 되겠죠. 그 정도 실행력만 이가 추진을 해준다면 담보를 해준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제 또 이재명 대표 얘기했죠. 전체를 다 지하화하겠다. 예, 목당 다 그 보니까 하겠다. 몇 킬로, 200 몇십 킬로가 되던데 예. 역시 이재명 대표 스케일 큽니다. 싸기로 대한민국을 먹으려니까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되지 않을까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 선거구별로 대립되는 민감한 주제가 될 것이다. 네, 해당 사안 관련해서 이제 지하철이 이동하는 구간들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있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대전 이 지역들도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사실 호선 수도 적고 많지 않은데 이제 경기, 서울 이 지역, 인천까지 합쳐서 엄청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게 공사가 만약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공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통 우회와 관련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구에서는 당연히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고 집값이 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아할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방금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계획표를 어떻게 하고 언제 시점에 할 것이냐, 그럼 누가 먼저 할 것이냐, 네. 어느 구간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당 내에서 엄청나게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자칫 잘못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돼서 저도 구체적인 계획을 얼마큼 누가 제대로 네. 수립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무조건 여당에 유리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장은 이재명이가 아무리 나는 전부를 다 해줄 거야 라고 해도 이미 철도 지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르고 국민의힘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슈가 선점당하는 것은 뭐 뒤에 쫓아오는 후발주자가 아무리 그보다 더 멋있는 걸 내놔도 후발주자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슈 선점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대통령이 얘기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여당이 얘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여당의 그 선거 공약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김포나 하남 구리 같은 서울 인근 지역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이것도 국민의힘이 먼저 질렀기 때문에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막 딸이 붙어서 막 뭐라고 얘기해도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또 아니 우리는 원래 경기 분도론이 있었어. 그럼 누가 분도론 알아요? 분도론은 이슈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김동연이 혼자서 떠들고 다녔던 거고 이거는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슈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슈 선점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고 있다. 이걸 나중에 어떻게 실행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지만 선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슈 선점은 이 두 가지 이슈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선점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태면요. 네. 자, 이슈 선점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경기도 분도 네. 얘기는 저 민주당 뭐 김동연 사실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먼저 했죠. 사람들 기억을 못 해요. 예. 근데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또 얘기하면서 분도도 우리는 그 방안도 저 좋은 방안이다. 뭐 국민 저 동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뭐 그 방안도 충분히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분도를 이슈를 가져오는 듯한 그러한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시간도 다 돼가지고. 제가 첫 질문 드리기 전에 원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먼저 하는 거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좀 검토 끝에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라 KBS 대담 형태로 신년 국정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신년 대담 녹화를 4일날 하고 뭐 방송을 7일날 한다라고 일단 보도가 됐어요. 확정적이진 않지만 잠정적으로. 그러면 오늘이 2일이잖아요. 2일. 그러니까
아투 TV를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본다는 풍문이 있으니까 네. 두 분께서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에 이 내용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꼭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제안을 하면 반영될지도 모르죠. 써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KBS 신년 대담을 한다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들어주시고요. 진솔한 심경 필요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경제 분석과 전망 대응 정책 그리고 안보 관리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승우 변호사부터 먼저 두 가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제에 대한 것이 마치 핵심적인 것처럼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대한민국 전체 운영과 관련돼서 그 이슈는 부스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 모든 정책 이슈를 빨아들일 만한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에서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글로벌 경제와 관련돼서 어떤 형태로 동조화나 디커플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 인식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돼서 정부 정책들이 막 전개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형태로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정책 기조를 설명해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윤미향 의원 같은 이제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서까지 저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과 북한의 태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그 권위주의 정부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태도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안보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이고 또 어떻게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되면 저는 너무나 기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솔한 신경 필요. 저는 이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사실은 관심은 김건희 여사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솔하게 신경을 피력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꽁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좀 털어줄 필요가 있다. 그걸 털어주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좀 진솔하게 설명하고 또 최재형이 최재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대통령이 나서서 최재형을 위주할 고주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일단 최재형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또 그 과정에 부적절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뒤부터는 이제 대통령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 뒤부터 보수 진영 차원에서 김정수 여사 부분이라든가 또 저 누굽니까 이재명 김혜경 김혜경 부분이라든가 그 이름을 말하기 싫어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꼭 나를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반격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사실 그 사람들 이름 입에 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둘 다 김씨라 갖고 김모 해버리면 누가 누구인지 모를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내가 대신 얘기해줬네. 자,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국가안보에 있어서의 확실한 원칙 표명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또 언론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과 그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두 분의 말씀이 좀 종합 되겠습니다. 자,
신년대담을 왜 녹화를 하냐, 생방송해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도 여기 우리 댓글창에서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래요. 녹화 같은 생방송이면 생방송이나 녹화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방송을 한다 그럴 때는 녹화와는 완전히 다른 포맷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기자가 제대로 제한 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의제도 무제한으로 있어야 되고 짜지 않고 문재인이처럼. 네. 이래야 진짜 생방송이지. 생방송인데 뭐 기자도 없고 있어도 질문 정해진 것만 하고 그리고 추가 질문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녹화나 생방송이나 똑같은 거죠.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생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의제 제한 없이 추가 질문까지 허용하는 진짜 생방송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잘 정리되고 절제된 용어로 국민들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아마도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생방송으로 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그 작은 꼬투리 같은 것 때문에 기자회견 전체가 사라지고 그 하나만 남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또 종북 주사파들은 그런 식으로 그 기자회견을 다시 악용하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가는 것이 많아요. 꼬투리를 없는 꼬투리도 만들어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그 모험을 할 때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국면이고 총선 앞두고서 새로운 분란 요소를 주지 않아야 된다. 아마 이런 판단들이 좀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도를 보면 방식을 놓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과정 그 컨티뉴시에 대한 토론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선택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씩만 더 듣겠습니다. 우리 김경국 대표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 겸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더 보시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생각한 건데 어쨌든 이 총선 무사히 잘 끝내고 총선 승리를 이끌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정말 생방송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 순간 우리 대표님 주필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한 주 동안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생활 전선에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생각을 할 때 도덕 없는 법률, 법제도는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회와 관련해서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도덕이 없는 정치는 공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집단의 말은 사실 믿어야 될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또 논쟁적인 마무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할 수 없이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예. 생겼습니다. 네, 도덕을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도덕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 통하는 도덕은 보통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권위 속에 있는 도덕적 계율, 10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 세계의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종교를 가지고 보편 종교 네. 속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와 유사한 수준의 그 보편적 도덕이라고 저는 또는 우리 자유파는 생각하는 도덕들이 있어요. 네. 근데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예. 자식을 사랑해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는 도덕이 아니야. 네. 북한에서는 부도덕한 거죠. 그 부모가 김일성에 대해서 불량한 눈빛을 봤다 신고해서 상타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자식이 대한민국
드라마를 봤다 그거를 부모가 알면은 자식을 신고해서 깜빵에 보내야 돼. 그리고 엄마 영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간 보편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살된 곳이 북한입니다. 반인륜적이죠. 예. 예. 우리가 상대하는 게 그런 반인륜 집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당장 4월 10일 선거를 치러야 될 저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 반인륜 집단인 북한 공산당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고 그들을 추종하는 종북주사파예요. 반인륜이고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정통성이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의원이 하는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회의 내용들을 보면 반인륜에 대한 지적은 없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비난하고 모든 전쟁에 대한 북한의 옹호주의 이런 것들에만 표현이 돼서 저는 그와 같은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는 저 중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실체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김정은 집단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절박하게 그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싸워야 우리 대책도 제대로 나오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번 총선에는 예.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 예? 김상진이 오상종이 네. 이종배 예. 4년 전에 보냈으면 예. 적어도 저것들 한 3, 40명은 이 친구들이 십당백으로는 막았을 텐데. 합리적 민주주의자만 갖고는 사실은 방어가 안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우리 둘이 토크가 너무 길어졌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을 정리하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오늘 출연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사자 성어 7자 토크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우리 두 패널을 압도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부끄럽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저희들한테 연락하셔서 아시아투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경국 TV의 김경국 대표님 그리고 법승 TV 법으로 이긴다 법승 TV의 이승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